이혼 통보를 받고 집에서 쫓겨나던 그날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으셨던 시어머니께서 낡은 도시락 가방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것마저 모욕인가? 버스 정류장 쓰레기통에 버리려던 순간 묵직한 무게감에 이끌려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제작해드리겠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거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새쌍의 눈빛. 그 중 하나는 제가 어머니라 불렀던 분이었습니다. 이혼 통보를 받은 건 어느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서류는 내일 변호사한테 받아올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래요? 갑자기 너도 알잖아. 우리 사이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를 읊는 것처럼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언제나처럼 고든 자세로 서서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시어머니께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제발.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지? 왜 저를 감싸주지 않으시는 거지?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신우이가 들어왔습니다. 오빠, 내가 왔어. 신우이는 저를 보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네? 빨리 짐 싸지 그래. 형님, 제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잘못?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이지. 오빠 인생 망친 주제에 뻔뻔하게. 신우이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고아 출신이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도 과분했어. 그런 주제에 시댁에서 대접이나 받으려고?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고아 출신. 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게 제 잘못인가요? 형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왜? 사실이잖아. 엄마, 그렇죠?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저도 간절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가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15년을 살았던 그 집에서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사진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계시던 낡은 도시락 가방을 제게 건네셨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낡고 바랜 청가방이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가방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가방을 받아들고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숙인 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것마저 모욕인가? 낡은 가방 하나 던져주고 쫓아내는 건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새벽 거리는 쌀쌀했습니다. 겨울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캐리어와 도시락 가방을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저는 손에 든 가방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걸 왜 받았지? 그냥 버려야지. 옆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묵직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지?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아니,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알 수 없는 예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갓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아기가 하얀 포대기에 쌓여 있는 사진. 그 아기의 작은 팔에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왼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팔꿈치 아래 동전만 한 크기의 붉은 점.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제 몸의 표식. 사진 속 아기와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으로. 이게 대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저는 가방 속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봉투들이 보였습니다.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첫 번째 봉투. 오래된 신문 스크랩. 20년 전 신문기사 병원 앞 신생아 유기. 경찰 수사 착수. 두 번째 봉투. 손때 묻은 낡은 통장. 펼쳐보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매달 입금된 기록. 5만 원, 10만 원, 때로는 3만 원. 빠짐없이 매달. 세 번째 봉투는 열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탈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거지? 시어머니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제게.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가방을 꼭 껴안고 벤치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새벽 6시가 넘어서야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손안의 가방은 여전히 묵직했고 그 무게는 단순히 물건의 무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해. 이게 뭔지, 왜 시어머니가 이걸 제게 주신 건지. 저는 일어나 근처 24시간 카페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침착하게 가방 속 내용물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저는 다시 가방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딸의 탯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딸, 시어머니께 딸은 없으신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니, 남편과 시누이뿐인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작은 유리병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바짝 말라비틀어진 탯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 1985년 3월 15일 오전 2시 30분 출생. 몸무게 2.8kg. 왼팔에 붉은 점 있음. 1985년 3월 15일. 제 생일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연이야. 그냥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제 손은 이미 네 번째 봉투를 열고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지가 나왔습니다. 산모 이영숙 당시 23세. 신생아 여아, 건강 이상 무. 특이사항 출생 3일 후 퇴원. 산모 단독 퇴원. 이영숙. 시어머니의 성함이었습니다. 헉!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봉투에서는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재혼신고서 사본-1987년 11월 3일. 신부 이영숙 당시 25세. 신랑 박철수 당시 42세. 사별. 신랑의 자녀 박민수 당시 8세. 박수진 당시 12세. 박민수, 제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박수진, 제 시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남편 아버지와 재혼하신 거고 남편과 시누이는 전처소생이었던 거야? 이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저에게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 계모였다는 것을. 하지만 더 큰 의문이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의 친딸은 어디 있는 거지? 1985년에 태어난 그 아기는? 저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유독 두툼한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에게.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서류, DNA 친자 감정 결과서, 의뢰인 이영숙, 검사 대상 1 이영숙 여 63세, 검사 대상 2박여 38세, 검사 결과 모녀관계 확률 99.99%. 그 이름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였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카페 안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이 덜컹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친엄마라고? 말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두 번째 서류, 편지였습니다. 시어머니, 아니, 친어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넌 모든 걸 알았을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는 너무 가난했어. 23 나이에 홀로 너를 낳았지. 내 아빠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떠났어. 엄마는 널 키우고 싶었어. 정말 간절히 원했어.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어. 일용직 노동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에 갓난아기를 키운다는 건 불가능했어. 너는 자꾸만 아팠고 엄마는 병원비조차 마련할 수 없었어. 그래서 결국 엄마는 너를 고아원 앞에 두고 왔어. 내가 3살 때였어. 그날 밤을 엄마는 평생 잊을 수 없어. 내가 울며 엄마를 부르던 목소리,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던 작은 손. 하지만 엄마는 돌아섰어. 돌아서서 도망쳤어. 그 뒤로 엄마는 미친 듯이 일했어.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고. 제대로 된 엄마가 되어 돌아오겠다고. 5년 뒤 엄마는 재혼했어. 2 아이를 둔 호라비와. 그 사람은 착했고 안정적인 삶을 약속해줬어. 엄마는 그 사람의 돈으로 너를 찾기 시작했어. 하지만 넌 이미 고아원에서 사라진 뒤였어. 입양됐다는 말도 없이 그냥 기록에서 사라졌어. 엄마는 20년을 찾았어.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전국의 고아원을 뒤졌어. 그리고 2년 전 드디어 너를 찾았어. 하지만 내가 누구의 며느리로 왔는지 알았을 때 엄마는 숨이 멎었어. 내 의부사들의 아내. 내 딸이 내가 재혼해서 얻은 의부사들의 아내가 되어 우리 집에 들어왔어. 엄마는 밤새 고민했어. 진실을 말해야 하나 말지 말아야 하나. 하지만 엄마는 겁쟁이였어. 진실을 말하면 내가 무너질까봐. 혈연관계 때문에 내 결혼이 무효가 될까봐. 의부사들과 며느리가 실은 계모와 친딸 관계라는 게 밝혀지면 모든 게 끝날까봐. 그래서 엄마는 차가운 시어머니를 선택했어. 너를 멀리서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어. 하지만 매일 밤 울었어. 너를 안아주고 싶었어. 엄마야라고 말하고 싶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편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뒷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아마 엄마는 더 이상 곁에 없을 거야. 엄마가 남긴 모든 재산은 내 거야. 통장, 부동산 증서 모두 이 가방 안에 있어. 의부사들과 의부딸 시누이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마. 그들은 엄마의 피가 아니야. 너만이 엄마의 유일한 혈육이야. 이제 자유롭게 살아. 당당하게 살아. 엄마는 끝내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지만 내가 행복하길 바라. 사랑해, 내 딸. 마이너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항상 저를 차갑게 대하셨는지, 왜 한 번도 저를 안아주지 않으셨는지, 왜 명절 때마다 저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셨는지, 사랑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딸을 품에 안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엄마,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찾아가야 해. 당장.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카페를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 씨 맞으시죠? 저는 이영숙 여사님의 친구 정미경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머니가 어떻게...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어젯밤 코로나 확진 판정 받으시고 새벽에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이세요? 대학병원 중환자실이에요.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도시락 가방을 꼭 껴안고 택시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제발 무사하세요. 이제 겨우 진실을 알았는데,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했는데, 택시 안에서 저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택시가 병원 응급실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요금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돈을 던지듯 건넨 뒤 도시락 가방을 꼭 안고 뛰어내렸습니다. 중환자실이 어디예요? 안내 데스크 간호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3층입니다. 하지만 지금 면회 시간이... 이영숙 환자 어디 있어요? 아, 코로나 격리 병동이시면 바로 저쪽 엘리베이터 타고 3층으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이미 엘리베이터를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옷.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괜찮으세요? 3층 중환자실 앞. 코로나 격리 병동 출입구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저 이영숙 환자의 딸입니다. 딸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로는 아드님 박민수 씨와 따님 박수진 씨만 등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며느리입니다. 아니, 딸이... 실은 말이 꼬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려면 보호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민수 씨나 박수진 씨께 연락해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너 여기 왜 왔어? 신우이였습니다. 박수진. 아니,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친언니가 아니라 엄마의 의붓딸일 뿐이라는 것을. 형님, 어머니 상태가 어떻게...
어머니,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넌 이혼한 사람이야. 이제 남이라고. 신우이가 저를 밀쳤습니다. 당장 나가.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형님, 저는 어머니를 뵈러. 닥쳐. 엄마 재산이라도 노리러 온 거 아니야? 신우이의 눈빛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재산. 가방 속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의부사들과 의부딸에게는 한 푼도 주지 마. 그들은 엄마의 피가 아니야.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신우이가 왜 그토록 저를 구박했는지, 왜 이혼을 사주고 저를 집에서 쫓아냈는지, 엄마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형님, 어머니께서 절 찾으실 거예요. 제발 좀 비켜주세요. 뭐,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혼녀 주제에? 신우이가 팔짱을 끼고 병실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아야 해. 지금 중요한 건 엄마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40대 남자 의사. 환자분 보호자 되시는 분들이신가요? 네, 전 환자의 딸 박수진입니다. 신우이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 폐렴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고령이셔서 예후가 어떻다는 거예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분은 며느리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우이가 가로막았습니다. 일단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 중이시지만 연세가 많으셔서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셔야.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니야. 안 돼. 면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코로나 격리 병동이라 원칙적으로는 면회가 불가능합니다만 환자분 상태를 고려해서 보호자 한 분만 잠깐. 그럼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들어가야 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넌 이제 남이라니까. 형님, 제발. 어머니를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안 돼. 엄마 피곤하시게 왜 만들어? 신우이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저는 신우이를 밀치고 병실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경비 불러. 나요. 놓으라고요.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병실 안에서 기계음이 크게 울렸습니다. 삐삐삐.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환자 상태 급변. 응급처치 준비.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신 엄마. 의료진이 둘러싸고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 심전도 모니터에 불규칙한 선. 엄마. 저는 유리창에 손을 짚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에 가려져서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영원처럼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일단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이런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신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호자분, 혹시 환자분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의식이 있으실 때 해두시는 게. 의사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겨우 엄마를 찾았는데, 겨우 진실을 알았는데, 한 번도 엄마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60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박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저는 정미경입니다. 아까 전화드렸던 이영숙 언니의 친구예요. 아까 전화로 엄마의 위급함을 알려줬던 그분이었습니다. 따라오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정미경 씨는 저를 병원 로비 구석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커피 2잔을 주문하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 언니한테 다 들었어요. 당신이 언니의 친딸이라는 것. 네. 언니가 당신을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세요? 20년이에요. 20년. 정미경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언니는 재혼하고 나서도 매달 당신 이름으로 통장에 돈을 넣었어요. 언젠가 당신을 찾으면 주려고. 알고 있어요. 가방 속에서 봤어요. 그리고 2년 전 드디어 당신을 찾았을 때 언니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세요? 하지만 당신이 의부사들의 아내라는 걸 알았을 때 언니는 울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미경아, 난 어떡하지? 내 딸을 찾았는데 안아줄 수가 없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언니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차가운 시어머니 역할을 선택했어요. 진실을 말하면 당신의 결혼이 무너질까봐. 왜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제게라도 두려웠겠죠. 당신이 충격받을까봐. 그리고 정미경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수진 씨를 조심하세요. 예. 그 사람 요즘 빚이 많아요. 사업 실패했다고 들었어요. 언니 재산을 노리고 있을 거예요. 순간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신우이가 왜 그토록 저를 구박했는지, 왜 이혼을 사주고 저를 집에서 쫓아냈는지, 재산, 엄마의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가방 속에 DNA 검사 결과가 있죠? 정미경 씨가 물었습니다. 네, 그거 잘 보관하세요. 나중에 필요할 겁니다. 무슨, 언니가 돌아가시면 박수진 씨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당신한테 한 푼도 안 주려고 할 겁니다. 정미경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은 언니의 친딸이에요. 유일한 혈육이에요. 그 권리를 지키세요. 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저는 그냥 엄마를. 언니는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그러니까 제발 당신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 엄마는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딸이에요. 이제 알았어요. 모든 걸 알았어요. 왜 차갑게 대하셨는지, 왜 안아주지 않으셨는지. 엄마는 저를 지키려고 그러셨던 거죠. 엄마, 제발 눈 떠주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엄마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릴 뿐이었습니다. 삐삐삐. 저는 그 자리에서 밤새 지켰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꼭 안고 엄마가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중환자실 복도의 형광등은 차갑게 빛났고 저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유리창 너머 엄마를 지켜봤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박민수? 아니,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라 엄마의 의부사들일 뿐이라는 것을. 왜 여기 있어? 남편이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상태를 보러 왔어요. 누나한테 들었어.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 한때는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 그 눈빛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신, 아니, 박민수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혼하자고 한 이유가 뭐예요? 진짜 이유요.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중요해? 중요하죠.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면 이유를 알 권리는 있잖아요. 권리? 아, 웃기네.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좋아. 진짜 이유를 알고 싶어? 누나 때문이야. 신우이가요? 누나가 사업 망했어. 빚이 5억이 넘어. 누나가 날 찾아와서 울면서 빌었어. 엄마 재산 상속받으면 나눠달라고.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절 쫓아낸 거예요? 며느리가 있으면 재산 분배가 복잡해지니까? 미안해. 하지만 누나는 내 친누나고 너는 전 뭐예요? 넌 고아잖아. 의지할 사람도 없고 어차피 혼자였잖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고아니까 괜찮다고? 혼자니까 버려도 된다고? 그래서 쉽게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박민수 씨,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신 후회하게 될 거예요. 뭐, 곧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허세 부리지 마. 넌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까요? 저는 도시락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 안에 든 진실을.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중환자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정말 위독하신가 봐. 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걱정? 엄마가 걱정돼서? 아니면 재산이 걱정돼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민수 씨, 당신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남편이 화들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어머니는 당신 아버지와 재혼하신 거예요. 당신과 신우이는 전처 소생이고요. 그걸 어떻게? 도시락 가방 속에 다 있더라고요. 재혼신고서 사본까지.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놀라세요? 혹시 본인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알고 있었어. 하지만 엄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한테도 숨긴 거예요? 15년 동안? 그게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중요하지 않았다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네 가족이 저한테 숨긴 게 그것뿐일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신우이가 걸어왔습니다. 오빠, 왜 여기서 이 여자랑 얘기하고 있어? 누나. 야, 너 아직도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신우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형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저는 똑바로 신우이를 마주봤습니다. 사업 망한 거 맞죠? 빚이 5억 넘는다면서요? 신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그래서 어머니 재산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를 쫓아낸 거죠? 뭐, 이 여자가 지금? 신우이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맞아. 그래서 어쩔 건데? 넌 이제 남이야. 엄마 재산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저는 도시락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가방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낡은 가방에 뭐가 들었겠어? 쓰레기? 어머니의 진실이요. 신우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실? 무슨 드라마 보는 줄 알아? DNA 검사 결과서, 재산 증서, 그리고 편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친딸에게 보내는 편지요. 친딸? 무슨 헛소리. 그때 신우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떠오른 듯. 설마 너. 네, 접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영숙 어머니의 친딸은 저예요.
박수진 씨, 당신이 아니라.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신우이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말. 그럴 리 없어. DNA 검사 결과서가 있어요. 99.99% 모녀 확률이라고 나와 있죠. 말도 안 돼. 넌 고아잖아. 부모도 모르는. 어머니가 저를 고아원에 보낸 거예요. 20년 전에. 그리고 평생 저를 찾으셨죠. 헛소리 집어치워. 증거를 보여봐. 증거. 저는 가방에서 DNA 검사 결과서를 꺼냈습니다. 신우이가 낚아채듯 빼앗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믿기 힘드시죠?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님,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뭔데? 박민수 씨는 어머니의 의부사들이에요. 그럼 저랑은 무슨 관계일까요? 남편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혈연 관계였던 거예요. 정확히는 계모의 친딸과 전처 소생아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엄마가 왜 말씀을 안 하신 거야?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결혼은 무효가 됐겠죠. 혈연 관계니까. 신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그럼 재산은? 역시나 재산 이야기부터였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에 따르면 모든 재산은 친딸인 제게 온대요. 말도 안 돼.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린 30년 넘게 엄마 모시고 살았어. 넌 고작 2년 전에 나타났잖아. 그건 어머니께서 저를 찾는데 20년이 걸렸기 때문이에요. 아니야. 이건 불공평해. 법적으로 소송할 거야. 하세요. DNA 검사 결과가 있으니까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신우이가 이를 갈았습니다. 너 이럴 거면 왜 진작 말 안 했어? 엄마가 살아계실 때 말씀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코로나로 쓰러지셨잖아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 의식이 잠깐 돌아오셨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신우이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들어갈게요. 저도요. 저도 따라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가 팔을 뻗어 막았습니다. 안 돼. 넌 들어올 수 없어. 왜요? 저도 딸인데요. 딸, DNA 검사 결과 하나 가지고 아직 법적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 형님, 닥쳐. 엄마 마지막 순간에 쓸데없이 충격 들이지 마. 신우이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박수진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엄마는 내 엄마야. 내가 아무리 DNA 검사 결과를 들이밀어도 30년을 함께 산 건 나라고. 신우이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방호복을 입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멍하니 서 있다가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누나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유리창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신 엄마. 신우이가 엄마 곁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수진이. 엄마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신우이를 보시는 엄마. 그리고 저를 찾는 듯한 눈빛. 유리창 너머 저를 보시는 엄마. 저는 유리창에 손을 짚고 울었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딸이 여기 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음 유리 너머 엄마는 제게 손을 뻗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운이 없어 손이 떨어졌습니다. 심전도 기계음이 빨라졌습니다. 삐삐삐삐.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환자 상태 악화. 의사 선생님, 의료진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신우이와 남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밀치고 유리창에 매달렸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엄마는 이미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심전도 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삐삐삐. 의료진의 응급처치가 1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저는 유리창 밖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한 번만, 단 한 번만 엄마라고 불러보게 해주세요. 새벽 5시, 드디어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땀으로 젖은 얼굴, 지친 눈빛.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신우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언제 또 이런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의사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혹시 환자분께 전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의식이 있으실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면회 할 수 있나요? 보호자 한 분씩 5분 이내로 가능합니다. 신우이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저도요. 제가 말했습니다. 안 돼. 넌 나중에. 박수진 씨, 저도 딸이에요. 증거도 확정 안 됐으면서 무슨 딸이야.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을 위해서라도. 그때였습니다. 병실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모두가 멈췄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산소 호흡기 너머로 가까스로 나오는 목소리. 네, 딸. 신우이가 얼른 방호복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천천히 힘겹게. 그리고 유리창 너머를 보셨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딸.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저는 서둘러 방호복을 입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신우이가 길을 막으려 했지만 간호사가 제지했습니다. 환자분이 찾으시는 분 같은데요. 저는 엄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산소 호흡기 너머로 보이는 엄마의 얼굴.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야윈 손. 엄마. 저예요. 딸이에요. 엄마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산소 호흡기 속에서 입을 움직이셨습니다. 알아. 엄마 가방 받았어요. 도시락 가방. 다 봤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왜 차갑게 대하셨는지 이제 알아요. 저를 지키려고 그러셨던 거죠?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널 사랑했어. 평생. 저도요, 엄마. 저도 엄마 사랑해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해야 해. 이제 자유로워. 엄마, 저 안 갈게요. 여기 있을게요. 아니야. 가야 해. 당당하게. 살아야 해. 엄마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그 힘이 너무 약해서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가방에 마지막 봉투. 마지막 봉투요? 아직 안 열어봤지? 생각해보니 봉투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깊숙이 숨겨져 있던 봉투. 그 안에 진짜 중요한 거. 뭔데요, 엄마? 열어봐. 그리고
놀라지 마.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엄마, 엄마 깨어 있어요. 사랑해. 네. 딸. 심전도 소리가 느려졌습니다. 삐삐삐.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나가셔야 합니다. 엄마, 안 돼요. 엄마. 의료진이 저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다시 응급처치가 시작됐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시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오래 버티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신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남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지막 봉투. 진짜 중요한 거. 저는 복도 벤치로 가서 도시락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숨겨져 있던 두툼한 봉투. 겉면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자 이영숙, 강남구동 아파트 마이너스 시세 약 15억, 서초구동 상가 건물 마이너스 시세 약 8억. 두 번째 서류, 주식 계좌 내역서, 예금주 이영숙, 평가액 약 12억. 세 번째 서류, 정기예금 통장 사본, 예금주 이영숙, 잔액 5억 2천만 원. 네 번째 서류, 유언장. 손이 떨렸습니다.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유언장. 본인 이영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1. 본인의 모든 재산 부동산, 주식, 예금 등 일체은 본인의 친딸인 박에게 상속합니다. 2. 본인의 의붓자녀인 박민수, 박수진에게는 각각 1천만 원씩 유류분으로 지급하며 그 이상의 재산 상속은 하지 않습니다. 3. 본 유언장의 효력은 본인 사망 시 즉시 발생하며 DNA 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이영숙인, 공증인 법무법인, 공증번호 J2024-5, 총 재산 규모가 40억이 넘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제게 남기셨습니다. 다섯 번째 서류, 편지였습니다. 다른 편지보다 최근에 쓰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아마 곁에 없을 거야. 놀랐지? 엄마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다는 게. 엄마는 평생 단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살았어. 너를 찾는 것. 그리고 찾았을 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돈을 모으는 것. 엄마는 2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어. 낮엔 식당에서, 밤엔 청소 일을 하고, 주말엔 부업을 했어. 번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어. 재혼한 남편이 준 돈도 모두 투자했어.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샀어. 오로지 너를 위해서. 박수진과 박민수는 엄마의 친자식이 아니야.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엄마의 재산은 내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마. 법적으로 싸워야 한다면 싸워. 엄마가 공증까지 받아놨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당당하게 자유롭게. 엄마는 늘 내 편이야. 사랑해, 내 딸. 마이너스.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보는 거야? 신우이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뭔가 보고 있었잖아.
신우이가 다가왔습니다. 설마 유 원장?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렇구나. 유 원장이 있었어. 신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보여줘. 안 돼요. 보여주라고. 신우이가 가방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이건 엄마가 제게 주신 거예요. 엄마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다 내가 독차지하려고. 엄마의 유언이에요. 유언? 그게 법적으로 유효한지 어떻게 알아? 공증받았어요. 그 말에 신우이가 얼어붙었습니다. 공증? 네. 법무법인에서 공증받은 유언장이에요. 신우이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럼 나는 유류분으로 1천만 원 받으실 수 있대요. 1천만 원? 고작 1천만 원.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내 빚이 5억인데 1천만 원으로 뭘 하라고.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지금. 신우이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나요. 30년을 모셨어. 30년. 넌 고작 며느리로 2년 있었을 뿐이잖아. 하지만 전 엄마의 친딸이에요. 친딸이면 뭐 어때? 버려진 딸이잖아. 고아원에 버려진. 그 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엄마가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제 권리를 지킬 거예요. 권리? 웃기네. 법정에서 보자. 내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신우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가방을 꼭 안고 다시 중환자실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리창 너머 엄마는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호흡기의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봤어요. 다 봤어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엄마가 평생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엄마 약속할게요. 제가 당당하게 살게요. 엄마가 지켜주신 이 삶을 행복하게 살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며 밤을 새웠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엄마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만 같은 가방을 새벽 6시쯤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삐삐삐 심전도 기계의 경보음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깼습니다. 중환자실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료진이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환자 심정지, CPR 준비, 에피네프린 투여, 제세동기 준비,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엄마의 침대 주위를 둘러싼 의료진들, 가슴 압박을 하는 간호사, 제세동기를 준비하는 의사, 충전, 클리어, 과직. 엄마의 몸이 튕겨 올랐습니다. 하지만 심전도는 평평한 선을 그었습니다. 다시 충전, 과직, 또다시.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에피네프린 추가 투여, 계속 CPR. 저는 유리창에 달라붙어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음 유리 너머 복도 끝에서 신우이와 남편이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우리 셋은 유리창 밖에서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5분, 10분, 15분 CPR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심전도의 선은 여전히 평평했습니다. 의사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간호사들이 하나둘 손을 멈췄습니다. 아니야. 안 돼. 제발. 저는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계속해요. 포기하지 마요. 하지만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의사의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께서 끝내 돌아오시지 못했습니다. 사망 시각 오전 6시 47분. 신우이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남편도 벽에 기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겨우 엄마라고 불러봤는데, 겨우 진실을 알았는데,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가셔서 마지막 인사하시겠습니까?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비틀거리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도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제 팔을 붙잡아줬습니다. 천천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저는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 산소 호흡기는 이미 떼어진 상태였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효도도 못했는데. 남편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반대편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따뜻한 온기가 없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딸이에요. 하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왜 가시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더 빨리 알았어야 했는데, 제가 15년 동안 엄마를 시어머니라고만 불렀는데, 한 번도 엄마라고 제대로 부르지 못했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엄마의 손을 이마에 대고 울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한 엄마. 평생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엄마. 이제 영영 볼 수 없는 엄마.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장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결국 저는 엄마의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천천히 마지막으로 엄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꼭 안고 이제 이 가방만 남았구나. 엄마가 제게 남긴 마지막 흔적.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신우이가 다가왔습니다. 장례식장 정했어. 병원 장례식장 사무실. 네. 3일장으로 하고 발인은 모레 오전 9시야. 네. 신우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우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 변호사 선임했어. 유언장 무효 소송 준비 중이야. 무효요? 당연하지. 엄마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쓴 건지 증명해야 하니까. 공증 받았다고 했잖아요. 공증이 뭐 대단한 거라고? 엄마가 코로나 걸리기 직전에 쓴 거 아니야? 그때 이미 정신이 혼미했을 수도 있지.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형님, 엄마 돌아가신 지 1시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재산 문제는 빨리 정리해야지. 엄마를 생각은 안 하세요?
엄마 생각하니까 이러는 거야. 30년 모신 나한테 고작 1천만 원? 이게 말이 돼? 신우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넌 고작 2년 며느리로 있었을 뿐이야. DNA 검사 결과 하나 가지고 40억을 독차지하겠다고? 그게 엄마의 뜻이었어요. 뜻? 엄마가 정신이 온전했다면 그런 유언을 했을 리 없어. 형님, 법정에서 보자. 내 변호사가 말하길 충분히 뒤집을 수 있대. 신우이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엄마, 이게 엄마가 걱정하셨던 거였구나. 절대 포기하지 마. 법적으로 싸워야 한다면 싸워. 엄마의 편지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신우이가 재산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법적으로 싸울 거라는 걸. 저는 가방을 열어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당당하게 자유롭게. 엄마는 늘 내 편이야. 편지를 읽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정미경 씨였습니다. 엄마의 친구. 들었어요. 영숙 언니가. 정미경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미경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수진 씨가 소송 준비한다며? 네. 당신 변호사 있어요? 아니요. 그럼 제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 줄게요. 상속 전문 변호사예요. 하지만 저는 돈이. 걱정 마요. 일단 상담받고 이기면 수임료 주는 조건으로 할 수 있어요. 정미경 씨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김정훈. 내일 장례식장에서 연락해 보세요. 제가 미리 얘기해 둘게요. 감사합니다. 언니가 당신한테 그 재산 남긴 이유가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정미경 씨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병원 복도에, 엄마 없는 세상에.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정말 싸워야 하는 걸까요? 도시락 가방을 꼭 안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복도에서,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 이 공간에서 저는 완전히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 사무실. 엄마의 영정사진이 제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웃고 계셨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신우이와 남편의 지인들이었습니다. 엄마의 친구들도 몇 분 오셨습니다. 정미경 씨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님께 연락했어요? 네. 오늘 오후에 오신대요. 잘했어요.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신우이가 상주 자리에 앉아 조문객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니고 딸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그저 유령처럼. 오후 2시쯤 양복을 입은 4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김정훈. 박 씨 맞으시죠? 정미경 씨에게 부탁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장례식장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변호사님께 도시락 가방 속 서류들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서, 유언장, 재산 목록, 편지들. 변호사님은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공증까지 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신우이가
박수진 씨가 무효 소송을 한다고 예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유류분 소송이나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하죠. 변호사님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언장은 공증을 받았고 작성 당시 고인께서 정신이 온전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병원 기록을 보면 유언장 작성일은 코로나 확진 한 달 전이고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나요? 네,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님이 잠시 멈췄습니다. 상대방이 강하게 나올 겁니다. 각오하셔야 해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박민수 씨와의 결혼건. 네. 고인과 박 씨가 모녀 관계라면 박민수 씨는 고인의 의부사들, 즉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접수됐어요. 다행입니다.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겠네요. 상담이 끝나고 변호사님은 명함을 다시 건넸습니다. 장례 끝나면 연락 주세요.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나가고 저는 다시 영정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정 속 엄마가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신우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낯선 남자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40대 남자들. 저 사람이에요. 신우이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박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이승재입니다. 박수진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고인의 유언장에 대해 이야기 좀 나눴으면 합니다. 지금요? 장례식장에서요? 시간이 중요하니까요.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언장 사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거부하겠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뵙죠. 변호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신우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형님이야말로. 좋아. 법정에서 보자. 내가 절대 40억을 넘겨주지 않을 거야. 신우이는 분을 사귀며 나갔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뭐래. 장례식장에서 재산 다툼이라니. 보기 안 좋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싸움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장례식장은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 혼자 앉아 밤을 지켰습니다. 자정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아직 앉아?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뭐가요? 다. 전부. 너한테. 정말 미안해.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도 몰랐어. 엄마가 내 친엄마였다는 거. 그래요. 만약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야. 그랬겠죠. 지금 생각하면 우리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친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고 평생 숨기고 엄마는 저를 지키려고 그러신 거예요. 응.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엄마한테 미안해. 효도도 못하고 마지막에 재산 때문에 누나랑 싸우고 너 재산 다 가져가. 예. 엄마 유언대로 해. 나는 자격이 없어.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이혼 서류 빨리 처리할게. 그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영정 속 엄마와 단둘이.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발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전 9시, 상여가 준비됐습니다. 신우이와 남편이 상주 자리에서 곡을 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저는 도시락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정말 이대로 끝인 거예요? 화장장에 도착했습니다.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우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남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화장로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 시간 후 엄마의 유골이 작은 함에 담겨 나왔습니다. 이렇게 작은 함에 엄마의 평생이, 엄마의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봉안당으로 향했습니다. 엄마의 유골함을 안치하는 순간 신우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 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 뭐요? 재산 포기 안 할 거지? 네. 그래. 알았어. 신우이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 내 변호사가 말하길 엄마가 유언장 쓸 당시 이미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었대. 코로나 초기 증상이었을 수도 있고. 증거 있어요? 만들면 되지.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40억이야. 40억. 그 돈이면 내 빚 다 갚고도 남아. 넌 혼자니까 그렇게 많은 돈 필요 없잖아. 그건 형님이 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 당당하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 신우이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남편이 누나를 따라가려다가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누나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엄마의 위패 앞에, 엄마,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엄마의 뜻을 지킬 수 있을까요? 위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원하시는 게 뭔지. 저는 도시락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편지. 절대 포기하지 마. 법적으로 싸워야 한다면 싸워. 당당하게, 자유롭게. 엄마는 늘 내 편이야.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네, 엄마. 싸울게요. 엄마가 평생 모으신 것 제가 지킬게요. 당당하게. 봉안당을 나서는 길.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없는 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늘 제 곁에 계시다는 것을. 도시락 가방 안에, 그 편지들 안에, 그 사랑 안에.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고시원 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15년을 살던 집은 이미 남편과 신우이의 것이었고 저는 그저 떠돌이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도시락 가방만큼은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방을 보며 저는 매일 밤 엄마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아. 그 말을 되새기며 잠들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법무법인 정의의 김정훈 변호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박 씨, 상대 측에서 정식으로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의 작은 빌딩 3층. 변호사님은 서류들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상대 측 주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언장 작성 당시 고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다. 둘째, DNA 검사 결과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셋째, 박 씨가 고인을 부당하게 영향력 행사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상대 측도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싸움 끝까지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힘들 겁니다. 법정에서 온갖 모욕적인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저는 도시락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제 편이니까요. 변호사님이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 가정법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반대편에는 신우이와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흘겼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사건 2024드단 유언 무효 확인의 소 시작하겠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박는 고인과의 관계를 기만적으로 이용하여 부당한 유언을 받아냈습니다. 고인은 유언장 작성 당시 이미 건강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으며 김정훈 변호사님이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유언장은 고인이 코로나 확진 한 달 전에 작성했으며 법무법인에서 정식으로 공증받은 문서입니다. 또한 병원 기록을 보면 유언장 작성 당시 고인의 정신 상태는 온전했습니다. 재판은 팽팽했습니다. 1시간 넘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측 DNA 검사 결과서는 언제 어디서 받은 것입니까? 김정훈 변호사님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2년 전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입니다. 검사 의뢰인은 고인 이영숙 씨이고요. 2년 전이라. 그럼 고인께서 일찍이 친자 관계를 확인하셨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재판장님. 상대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왜 2년 동안 이 사실을 숨겼습니까?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김정훈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고인께서는 피고가 당시 본인의 의부사들과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 경우 가정이 파탄 날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이는 고인이 남긴 편지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엄마의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편지, 진정성이 느껴지는군요. 상대 측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편지는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고인의 필적 감정을 받았습니다. 김정훈 변호사님이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고인의 다른 문서들과 비교 감정한 결과 동일 인물이 작성한 것이 확실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일은... 재판장님, 갑자기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원고, 진정하십시오. 아니에요. 저 여자가 엄마를 조종했어요. 유언장을 쓰게 만들었다고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30년 동안 저를 키우셨어요. 저를 사랑하셨다고요. 근데 갑자기 나타난 저 여자한테 40억을 다 준다고요? 말이 안 돼요. 판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원고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요? DNA요. DNA가 뭐가 대수예요? 저는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신우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신우이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판단합니다. 다음 기일은 한 달 뒤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양측은 추가 증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패정,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신우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형님, 엄마가 그렇게 좋아? 버린 엄마가? 그 말에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없어서 떠나보낸 거예요. 그게 그거지. 결국 버린 거잖아. 형님은 몰라요. 엄마가 얼마나 저를 찾으셨는지, 얼마나 미안해 하셨는지. 미안하면 다야? 30년 함께 산 게 2년보다 못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는 저를 사랑하셨어요. 나도 사랑받았어.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엄마한테 사랑받았다고. 신우이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신우이도 엄마를 사랑했던 겁니다. 비록 친딸은 아니었지만 30년을 함께 살며 엄마로 여기며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형님 미안해요.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어요. 엄마의 뜻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신우이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2번째, 3번째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상대 측은 온갖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엄마의 지인들, 신우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 30년간의 추억들. 하지만 김정훈 변호사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엄마가 20년간 제 이름으로 입금한 통장 기록, 엄마가 사립탐정을 고용해 저를 찾은 기록, 엄마가 정미경 씨에게 했던 고백들,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를 찾았고, 찾았을 때 저를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드디어 최종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3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고인 이영숙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유언장을 작성했으며 DNA 검사 결과 피고 박는 고인의 친딸임이 명백하다. 고인이 의붓자녀들보다 친딸에게 재산을 상속하기로 한 것은 정당한 의사표시이며 원고들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상 판결을 마친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겼다. 엄마, 제가 이겼어요. 김정훈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반대편에서는 신우이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신우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신우이는 더 이상 화가 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축하해. 형님, 내가 졌어. 완패야. 신우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너를 사랑했나 봐. 미안해. 그동안 심하게 굴어서. 저도 형님 입장 이해해요. 신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엄마 사랑은 핑계였어. 솔직히 난 엄마를 이용하려고 했어. 재산 때문에.
신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저는 신우이를 껴안았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잖아. 엄마는 형님도 사랑하셨을 거예요. 30년을 함께 사셨잖아요. 그래도 친딸한텐 못 미치지. 사랑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신우이가 한참을 울다가 저를 밀어냈습니다. 됐어. 가. 너도 새 인생 살아야지. 형님, 다시는 보지 말자. 너 보면 엄마 생각나서 괴로워. 신우이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남편도 저를 한번 보고는 누나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엄마의 재산은 정식으로 제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40억. 평생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방에 혼자 앉아 도시락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고 바랜 청가방. 엄마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만 같은 가방. 저는 가방 속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당당하게 자유롭게. 엄마는 늘 내 편이야. 사랑해, 내 딸. 엄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원하시는 게 뭔지. 다음 날, 저는 엄마의 봉안당을 찾았습니다.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도시락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엄마의 뜻대로 지켜냈어요. 이제 저 새로운 삶을 살아볼게요. 엄마가 지켜주신 이 삶을 당당하게 살게요.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저는 위패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시락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엄마 없는 세상이지만 엄마의 사랑과 함께 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40억이라는 돈 때문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지켜진 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당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속을 걸어가는 저, 도시락 가방을 맨 채 새로운 봄을 향해 걸어가는 저,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물과 함께 1년 후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엄마의 도시락이라는 이름의 카페. 메뉴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카페의 모든 수익금은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카페 한쪽 벽면에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의 영정사진. 그 옆에 낡은 도시락 가방. 저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기 전에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엄마, 오늘도 잘할게요. 엄마가 저를 사랑했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게요. 사진 속 엄마가 웃고 계셨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이제는 눈물 없이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